네, 여러분 기지개도 좀 펴고 스트레칭도 좀 하셨나요? 자, 우리가 80분이 조금 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 갖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서 집중해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화학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인간의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바꿔줬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한 가지 있어요. 탄소화합물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탄소화합물의 유용성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화합물이라는 물질이 뭔지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화합물. 자, 그래서 화합물이 뭔지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일단 화학에서는 물질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순물질은요, 한 가지 물질로만 순수하게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하고, 혼합물은 막 혼합되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물에다가 소금을 녹였어요. 자, 소금물이죠. 그러면 소금물은 자, 물 H2O에다가 대표적인 소금 NaCl을 섞인 물질이네요. 그러면 두 가지의 물과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섞여 혼합되어 있으니까 혼합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물 따로 염화나트륨 따로 이렇게 한 가지 물질 따로따로 분류를 해놨으면 얘는 물 순물질, 염화나트륨 순물질, 한 가지 물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순물질은 다시 원소와 화합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얘는 나누는 기준이 구성 원소를 봐야 돼요. 자, 구성 원소. 구성 원소가 한 가지면 호던소 물질의 의미 원소라고 부르고, 구성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이면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H2O, 수소, 산소 두 종류죠? 이런 거 화합물이에요. 자, CO2 두 종류죠? 화합물. C6H12O6 포도당 세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화합물. 자, 그러면 호던소 물질인 원소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또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탄소화합물에서 화합물은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합되어 있다는 건데 거기에 누가 꼭 껴야겠어요? 그치? 탄소가 꼭 껴야겠죠? 그래서 탄소에다가 주로 우리가 수소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소 외에도 산소, 질소, 인, 황 이런 원소들을 결합을 시켜서 만든 물질들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탄소도 비금속이고 지금 선생님이 옆에 쓴 원소들 다 비금속이죠. 그러면 탄소화합물들은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 물질이겠다? 공유 결합 물질이겠다라는 거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용어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탄소화합물들은 탄소가 기본 성분이에요. 탄소가 기본 뼈대야. 근데 여기에 다른 원소를 붙이는데 주로 수소가 붙어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얘네가 다 섞여 있으면 탄소화합물, 탄소와 수소만 있으면, 다른 원소는 껴있으면 안 돼. 얘네만 있으면 탄화수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탄소화합물들은 뭐 세제, 화장품, 플라스틱, 의류, 연료, 의약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엄청 다양하죠. 그래서 이 다양한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탄소화합물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냐,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냐,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알아볼 건데요. 자, 탄소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탄소는 어떤 원소냐? 자, 탄소 혹시 주기율표에서의 위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만약에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우리 교재 주기율표가 저기 2단원 쪽에 백사 쪽쯤에 있을 거예요. 자, 백사 쪽 잠깐만 펴보세요. 백사 쪽. 백사 쪽에 보면 주기율표 보이죠?
거기에 탄소 위치 한번 찾아보세요. 자, 탄소 어디 있죠? 2주기 14족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4족 원소예요. 자, 14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들을 4개 갖고 있어요. 자, 14니까 4개겠지. 그래서 바깥쪽에 전자가 4개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4개의 전자를 이용해서 다른 원소랑 4번의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결합이겠어? 아까 선생님이 탄소화합물들은 주로 비금속이랑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공유결합이겠죠. 그래서 공유결합을 4번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4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팔이 4개다. 탄소는 팔 4개짜리 원소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합을 4번 한다. 자, 이렇게 팔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팔이 4개나 돼. 그러면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직선형으로 사슬 모양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쭉 사슬 연결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야. 가지로도 연결되고요. 자, 이렇게 고리형으로도 되고요. 자, 이중결합도 가능합니다. 팔 2개를 동시에 잡으면 돼. 이중결합. 팔 3개를 동시에 연결하면 삼중결합. 이렇게나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화합물로 많은 물질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또 다양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표에 있는 물질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2개의 물질, 둘 다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하나예요. 자, 얘도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하나로 구성된 물질이에요. 구성 원소가 같고 분자식이 같은데, 자, 지금 이 물질의 구조를 볼까요? 자, 탄소에 산소. 얘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산소가 껴있죠. 자, 지금 딱 봐도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탄소화합물들은 결합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걔네들이 어떤 순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결합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물질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이니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얘는 에탄올이라는 물질, 얘는 다이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글리코알데히드 이런 거를 막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자주 보게 되는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에탄올, 아세트산 이건 정말 기본적인 물질인데 이런 자주 보이는 이런 물질들은 내가 외우고 싶지 않아도 막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 둘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탄소 화합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냐? 자, 탄소화합물은 원유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자, 원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땅 속에서 우리가 파내는 기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 기름 있잖아요. 석유. 그 석유를 땅에서 파자마자 그 상태를 우리가 원유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원유에는 정말 다양한 물질들, 다양한 탄소화합물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자, 주로 탄화수소예요.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탄화수소들이 원유에 되게 많이 섞여져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합물인데, 자, 그 혼합물들을 우리가 잘 분류를 해서 다양한 탄화수소로 분류를 하고 그 탄화수소를 공업적으로 이렇게 잘 반응을 시켜서 다양한 탄소화합물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유를 일단 우리가 탄소화합물을 쓰려면, 탄소화합물로 만들려면 혼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을 좀 분류해야 되거든요. 그 여러 가지 물질로 혼합되어 있는데 걔네들을 각각의 물질로 분류를 해야 그 물질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분류하는 방법을 뭘 쓰냐면 분별중류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분별중류. 들어본 학생도 있을 테고 굉장히 생소한 학생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일단 분별중류의 기본 원리부터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분별중류가 뭐냐면은 혼합물 분리의 한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각각의 물질로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증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류 뭔지 알죠? 이렇게 끓여서 기체로 날려버리는 거. 근데 그 날릴 때 어떻게 날리자? 분별해서 날리자. 각각 날리자.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험 도구가 있는데 이런 실험 도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둥근 바닥 플라스크라고 불러요. 쉽죠? 바닥이 둥글어. 둥근 바닥 플라스크. 자, 거기다가 선생님이 물질을 넣을 건데, 자, 이 물질은 A, B, C라는 세 가지 물질이 섞여져 있는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A라는 B라는 C라는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자, 근데 A는 끓는 점이 100도씨래. B는 70도씨래. C는 50도씨래. 자, 각각의 끓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니까 물질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끓는 점이 다 다른 성분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가열을 합니다. 쫙 뜨겁게 이제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할 거예요. 자, 25도씨부터 상온에서부터 이 실험을 시작했다고 치면 가열을 시작하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겠죠. 자, 25도씨, 30도씨, 40도씨, 자, 50도씨에 딱 올라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거의 끓는 점이 50도씨니까 자, 끓는 점이 뭐죠? 끓기 시작하는 온도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물질 중에 C가 먼저 액체에서 기체로 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체가 막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거 날아가는 거 막 그냥 냅두면 안 되고, 자, 여기다가 다른 유리관 같은 거를 쭉 연결을 해요. 자, 유리관을 연결하고, 요 유리관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냉각장치라고 할게요. 차가운 물 같은 걸 흘려갖고, 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냉각장치 같은 걸 설치하고 여기다가 물질을 담아낼 수 있는 비커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자, 그럼 온도가 50도씨까지 딱 올라가면 다른 애들은 그냥 액체로 가만히 있는데 C가 액체에서 기체로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기체가 쭉 날아가다가 자, 이 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여기서 냉각을 시키니까 온도가 다시 50도씨 밑으로 끓는 점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체였던 애가 다시 액체로 액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액화가 된 상태로, 액체가 된 상태로 여기에 또글또글 해가지고 C가 쫙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가 다 끓어 나오게 되면 C를 여기다가 분류를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C가 제거가 된 거야. 다 기체로 날아갔으니까. A랑 B만 남겠죠. 자, 그 상태에서 계속 온도를 올려요. 자, 그럼 온도가 50도씨에서 60도씨, 70도씨까지 또 올라가겠죠. 자, 그럼 70도씨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B가 끓기 시작합니다. 자, A는 액체로 가만히 있는데 B만 끓는 거예요. 자, B가 또 기체로 막 끓어요. 그때 요 비커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냥 냅두면 안 되고. 자, C 분리한 거 옆에다가 두고, 자, 새로운 비커를 이렇게 써가지고, 자, B가 기체로 기화가 돼. 그럼 B 기체가 여기 막 지나가다가 또 냉각장치를 만나면 온도가 다시 내려가서 액체로 액화됩니다. 그럼 액체 상태로 똑똑똑 하면서 요 새로운 비커에 B가 모이겠죠. 자, 그래서 B를 분리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B가 제거가 되면 누구만 남아요? A만 남죠?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섞여있던 애들을 따로따로 분별 증류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제일 먼저 끓어나온 애가 누구였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끓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죠? 여러 가지 혼합물 중에서 끓는 점이 낮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별 증류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유를 분별 증류해서 혼합물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원유에는 이렇게나 다양한 물질들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석유가스, 휘발유, 나프타, 찌꺼기 이렇게 많은데요. 자, 얘네들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원유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라고 했었죠. 탄화수소. 자, 근데 이 탄화수소에서 두 원소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그치. 탄소가 일단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탄소가 몇 개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지금 탄소가 1개에서 4개인 물질은 석유가스, 5개에서 6개는 휘발유,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물질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소의 개수를 보면은 탄소수가 제일 적은 1개에서 4개를 갖고 있는 석유가스부터 시작해서 탄소수가 쭉 많아지는 순서대로 지금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 탄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질의 끓는 점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탄소수가 제일 적은 거 1개죠. 그럼 1개의 탄화수소는 이렇게 수소를 4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자가 조그맣습니다. 근데 만약에 탄소가 5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나 커져요. 그럼 여기에 수소까지 붙여주면은 덩치가 커지겠죠. 자, 그럼 얘네들이 모여 있을 때, 자, 이렇게 탄소가 하나인 조그만 물질들이 모여 있으면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얘네가 금방 떨어져서 금방 기체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자,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분자가 큰 애들은 분자와 분자가 붙어 있을 때, 분자와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접촉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인력이 훨씬 강해져요. 그래서 끈끈하게 붙어 있으니까 떼어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기체로 잘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로 잘 날아가면 끓는 점이 낮은 거고, 기체로 잘 안 날아가면 끓는 점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별표 치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 분자수가 많아질수록 물질의 끓는 점은 높아진다. 자, 그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별 중류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끓어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탄소수가 가장 작은 석유가스부터 아마 끓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끓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위쪽에서 액화되고 높은 물질은 아래쪽에서 액화된다라는 이 내용은, 자, 여기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 교재 12쪽 밑에 더 들여다보기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원유가 있어요. 이렇게나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자, 그 원유를 가열합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액체였던 애들이 기체로 끌어 나올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누가 끌어져 나오죠? 제일 먼저 끌어져 나오는 물질은 끓는 점이 낮은, 따라서 탄소수가 제일 적은 여기 있는 석유가스부터 끓어져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석유가스가 기체로 막 날아가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끓어져 나올까요? 그 다음으로 탄소수가 많은, 그 다음으로 끓는 점이 낮은 휘발유가 끓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기서 기화가 되어서 끓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별 증류탑으로 갑니다. 기체 상태로 일로 들어옵니다. 자, 근데 분별 증류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자, 요 밑에는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요. 막 가열된 기체들이 후끈하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뜨겁겠죠. 자, 근데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온도가 뜨겁고 위에는 온도가 차갑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끓어져 나온 석유가스가 기체니까 위로 올라 날아가요. 자, 날아가다가 위에 올라갔는데 이 석유가스는 이 위의 온도가 보통 석유가스의 끓는 점보다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액화가 여기서 되거나 아니면 그냥 기체 상태로 이렇게 포집이 됩니다. 그래서 날아가 버리고요. 자, 그 다음 끓어 나온 휘발유. 자, 휘발유는 끓는 점이 한 20에서 70도씨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쭉 기체로 올라가다가, 자, 한 요 정도가 한 30도씨 됐다고 쳐요. 그러면 30도씨보다 더 차가워지면, 아니면 50도씨보다 더 차가워지면 다시 액체 상태로 액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쯤에서 액체 상태로 액화된 휘발유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휘발유보다 끓는 점이 살짝 더 높은 나프타. 나프타는 보통 70에서 160도 정도 되거든요, 끓는 점이. 그러면 자, 세 번째로 끓어 나온 나프타가 기체 상태로 올라가다가, 자, 요 온도가 더 차가운 위에까지 못 올라가고 이 끓는 점에 해당하는 70에서 160도 같은 부분에서 걸리죠. 거기서 액체로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기체가 못 날아가고. 그래서 요 중간쯤에서 액화가 되어 나프타 액체가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분별 증류탑에서는
위쪽에서 탄소수가 적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을 얻어낼 수 있고요. 밑에 쪽일수록 탄소수가 많아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물질이 누구냐면 바로 나프타예요. 자, 나프타에다가 별표 쳐놓고 왜 나프타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 나프타를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여기 그림 보이죠? 뭐 플라스틱 그릇, 스티로폼, 합성 섬유, 고무, 비닐, 의약품 등등등. 자, 그래서 나프타 중요하고 나프타가 또 문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나프타 알아두시고요. 나프타 근처 물질들도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자, 나프타보다 살짝 위에 있는 휘발유는 나프타보다 끓는 점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위에 차가운 데 있으니까 끓는 점이 낮은 거죠. 그럼 탄소수는 적겠지. 자, 그 위에 있는 석유가스는 끓는 점이 더 낮고 탄소수 더 적고. 자, 나프타를 기준으로 살짝 밑에 있는 등유는 얘보다 끓는 점이 높고 그리고 탄소수는 더 많은 상태라는 거.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요 4개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별 증류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우리 그럼 교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1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탄소화합물들 몇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연료와 알코올, 식품과 의약품, 의류와 플라스틱 이것들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연료는 우리가 뭐 땔감 같은 걸로 많이 쓰는 거, 그 에너지를 얻는 거를 연료라고 하죠. 자, 주로 연료는 탄화수소예요. 자, 탄화수소가 뭐라고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 그쵸? 자, 그래서 연료로 주요 사용하는 물질들이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물질이에요.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자, 지금 다 보면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럼 이 연료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태워서 씁니다. 휘발유도 태우고, 뭐 태우잖아요. 우리가 가스도 태우고. 자, 태운다는 거 조금 유식하게 표현해 볼까요? 자,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연소시킨다, 연소 반응이다. 자, 결국 화학에서 말하는 연소 반응, 태운다는 거는 이 물질을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자, 연소 반응은 산소와 반응시키는 거다. 자, 그래서 산소랑 태워요. 연소시켜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 자, 연료 안에 들어있던 탄소가 산소를 만나면 CO2로 변하고 이산화탄소. 연료 안에 들어있던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자, 뭐로 변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 H2O로 변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가 연료가 탄화수소로 주로 이루어진 연료가 자, 산소와 완전히 연소 반응을 하면 이걸 우리는 완전 연소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연소가 되면 그 생성물로 CO2, H2O 2가지 물질이 나와야 된다.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탄화수소는 CO2와 H2O로 변한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들이 있는데요. 자, 이 연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메테인부터 봅시다. 자, 메테인은 탄소 하나짜리예요. 그리고 프로페인은 탄소 3개짜리, 뷰테인은 탄소 4개짜리인데 자, 사실 이거는 우리 3단원에 나올 내용인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탄화수소에서 탄소, 수소 중에 더 중요한 원소는 탄소라고 했죠. 그래서 탄소의 개수에 따라 우리가 물질의 이름도 정하고 물질의 특징이 결정이 되거든요. 자, 탄소가 만약에 1개 있는 물질이다. 그럼 우리가 이름 앞에 메타라고 붙여요. 메타. 탄소가 2개이다. 그러면은 에타라고 붙이고요. 3개다. 프로파라고 붙여줘요. 4개면은 뷰타라고 붙여줍니다. 뭐 5개, 6개, 7개 쭉 있는데 뭐 그거는 3단을 가서 자세하게 배우고요. 일단 우리 1단원에서는 요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필기해 놓으셨죠? 자, 적어 놓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메테인, 메타. 탄소 몇 개? 1개. 자, 근데 우리 앞에서 했죠. 탄소는 팔이 몇 개다. 결합 몇 번 한다? 4번 한다. 자, 그래서 탄소가 하나 있는데 얘가 팔이 4개인 거야. 근데 지금 이 물질은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 팔 4개에 누가 붙어야 될까요? 그치?
수소가 이렇게 4개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메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옆에 프로페인도 볼게요. 자, 프로페 뭐야? 프로파? 탄소 3개짜리. 그러면 탄소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자, 탄소는 팔이 4개니까 자, 나머지 팔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이 노란색 팔에는 다 누굴 붙여야 돼요? 수소만 붙일 수 있죠. 탄화수소니까. 자, 그래서 수소를 쫙 붙여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뷰테인. 자, 뷰타. 이거 뭐예요? 탄소 4개. 그럼 탄소 4개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역시 탄소는 팔이 4개니까 팔을 이렇게 연결하면 수소를 10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우리가 뷰테인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메테인에서 뷰테인 쪽으로 갈수록 탄소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1개, 3개, 4개 늘어나죠. 그래서 탄소수가 늘어나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요. 우리가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으로 쓰고 있어요. 자, LNG가 뭐냐? 리퀴드 내추럴 가스. 알아듣겠죠? 리퀴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 가스.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예요. 우리 아파트 사는 친구들 우리 가스레인지 틀면 가스 나오죠? 그게 메테인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해주는 가스. 자,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은요, LPG예요. 액화 석유 가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택 같은 데 사는 친구들은 도시가스 배관이 안 깔려져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받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가스를 사서 쓰는데, 즉, 가스들, 엄마가 이제 집에 가스 떨어지면은 가스집에 전화해갖고, 뭐 가스 2통 배달해주세요. 1통 배달해주세요. 하잖아요. 그 회색깔 큰 통에 들어있는 거. 그게 LPG. 프로페인과 뷰테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가스, 그리고 이게 통에 들어있는 LPG 가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동 취사용으로 얘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동 취사용 뭐냐? 야외용 연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휴대해서 가스레인지에 많이 쓰는 거, 브루스타에 많이 쓰는 거는 뷰테인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부탄가스. 우리가 저기 야외에 가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부탄가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부탄가스는 옛날 말이에요. 이제는 부탄가스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뷰테인 가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뷰테인 가스를 우리가 야외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자, 야외용 연료로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잘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운반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연료가 기체 상태면 부피가 크니까 보관이 힘들겠죠. 그래서 걔네를 액체로 바꿔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액체가 잘 되려면 끓는 점이 어때야 돼요? 높아야 돼요. 빨리빨리 액체로 만들려면. 그럼 이 중에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애, 탄소수가 많은 뷰테인 또는 프로페인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메테인보다는 높기 때문에 액화가 잘 돼서 우리가 편리하게 야외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물질 연료로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코올은 어떤 애들을 알코올이라고 하냐면은 OH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하이드록시기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물질을 알코올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메탄올 볼게요. 자, 메타 들어봤죠? 메타. 탄소 하나. 자, 탄소가 하나 있는데 원래 수소가 다 붙어 있으면 메테인이에요. 근데 이 수소 중에 하나가 떨어지고 얘를 OH, 하이드록시기로 바꾸면 메탄올,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자, 에탄은 탄소가 몇 개? 2개. 자, 그럼 탄소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원래는 수소가 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6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수소를 하나 떨어뜨리고 대신에 OH, 하이드록시기를 붙으면 걔가 에탄올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롤 그냥 요 구조를 보면 되고요. 자, 얘네들 특징 보면 일단 메탄올은 연료전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에탄올은 소독용 의약품, 우리 알코올솜 거기에 에탄올이 묻어 있습니다. 자, 음료 제조.
우리 그 술 있죠, 술, 알코올. 그게 바로 에탄올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음료수예요. 자, 그래서 이 에탄올, 그리고 에틸렌글리콜은 부동액, 이제 추운 겨울날 얼지 않게 넣어주는 액체, 부동액, 글리세롤은 보습제, 핸드크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자, 알코올은요, 산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럼 얘를 완전 연소시키면 생성물이, 자, 탄소 있으니까 CO2, 수소 있으니까 H2O가 나와요. 자, 산소는 얘랑 같이 여기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산소는. 그래서 CHO로 구성된 물질 역시 완전 연소의 생성물이 몇 가지? 2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품과 의약품에서 이제 식품에 활용되고 있는 물질 한 3종류가 나왔네요. 포도당, 아세트산, 아스피린. 자, 포도당은 우리 식물의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CO2, H2O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의 주성분이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포도당을 연소시켜요. O2랑 반응시켜요. 그럼 생성물이 뭐 나와요? 그치, 얘도 CHO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아세트산, 요거 식초의 주성분이죠. 여러분, 시큼한 식초. 거기에 아세트산이 한 2% 정도 녹아 있는데요. 자, 이 아세트산은 물에 녹으면 CH3COO-와 수소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애가 얘예요. 얘 때문에 산의 성질을 띠게 되고 시큼한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세트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아스피린은 우리가 막 머리가 아플 때 아니면 막 뭐 이렇게 막 통증이 올 때 이 진통제, 소염제로 먹는 그런 의약품인데요. 자,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버드나무에서 추출되는 성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살리실산에다가 방금 한 그 아세트산, 얘네들을 합성시키면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아스피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는 합성의약품입니다. 천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성해내는 거다. 자, 그래서 인류 평균 수명 연장에 기여한 여기 밑줄 합성의약품이다. 자, 그래서 식품 요 정도 의약품과 함께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류와 플라스틱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류는 아까 앞에서 했었죠, 우리가? 천연 섬유, 면, 마, 소재와 합성 섬유, 나일론, 폴리에스터 다 탄소화합물이다. 자, 탄소화합물입니다. 그 합성 섬유는 특히 합성 고분자 화합물에 속하게 된다. 자, 플라스틱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조금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고분자 화합물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앞에서 고분자 화합물을 천연 고분자 화합물, 합성 고분자 화합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다시 합성 섬유 배웠죠? 뭐 나일론, 폴리아크릴 이런 애들이 있고요. 합성 고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합성 수지라고 하고 쉽게는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물질이죠. 그 플라스틱이고, 자, 플라스틱은 다시 2가지 물질로 나눕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 열경화성 플라스틱. 자, 열가소성은 가능하다 가, 그리고 요 소자는 변형하다, 형태를 바꾼다라는 소예요. 형태소. 그래서 열을 가해서 형태를 변형하는 게 가능한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을 가하면 모양이 쉽게 변해요. 전선 피복 이런 경험 있죠, 여러분. 이건 진짜 위험한 건데 이 합선이 되거나 이게 열을 받으면 전선이 녹아요. 그러면 이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포장재 같은 거 플라스틱 불에 타면은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그런 애들이 열가소성입니다. 자, 열경화성은 딱딱한 애들, 경화됐다. 딱딱한 애들, 열을 가해도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한 번 굳으면 아무리 열을 가해도 안 변하는 애들. 따뜻한 음식 아니면 접착제 담으려면 열경화성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들은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플라스틱들은 일단 산염기에 잘 견디고 녹슬거나 썩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최대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곧 자연 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각시 완전 연소가 안 돼서 유독가스 배출하고 소각 후에도 중금속이 남아있으면 2차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소하거나 뭐 어디 묻거나 하지 말고 재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재활용 표시 눈에 익혀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물건 보고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1강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1, 2, 3, 4단원에 나오는 내용을 압축해서 모아놓은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혹시 좀 어려운 개념이 있었으면 우리 뒤에 가서 2, 3, 4단원에서 충분히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2강은 이 내용을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